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신도시 아파트. 72살의 김영순 씨는 평생의 수건이었던 조용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소리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영순 씨에게 적막할 정도로 고요한 이 집은 그야말로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시킨 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던 그날, 이사는 순조롭게 끝났고 영순 씨는 개운한 마음으로 짐 정리를 마친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밤 12시를 가리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공기도 맑고 차 소리도 안 들리고 진작 내려올 걸 그랬어. 영감도 살아생전에 이런 데서 좀 살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영순 씨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짧은 독백을 남기고 스탠드 불을 껐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포근한 이불의 감촉에 스르르 눈이 감기던 찰나 위층에서 무거운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무슨 소리지?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이사온 첫날이라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렇겠거니 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내리찍는 듯한 울림과 무언가 굴러가는 듯한 기분 나쁜 마찰음이 천장을 타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영순 씨는 벌떡 일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각은 밤 12시 10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윗집에 누가 이사를 오나? 아니지. 이 밤중에 이사를 할 리가 없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소리는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뚝 그쳤습니다. 영순 씨는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 씨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 그녀는 계절에 맞지 않게 긴 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순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702호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댁은 몇 호 사세요? 여자는 흠칫 놀라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윗집 802호 살아요. 영순 씨는 윗집이라는 말에 어젯밤에 소음이 떠올라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 윗집이시구나. 반가워요. 그런데 어젯밤에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밤 12시 넘어서 바닥을 치는 소리가 꽤 크게 들리던데. 영순 씨의 말에 여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쥐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등 뒤로 숨기며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를 해서요. 짐 정리할 게 있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여자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과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쫓기는 듯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악몽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전날보다 더 크고 규칙적인 타격음이 천장을 울렸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진짜 사람을 놀리나? 어제 그렇게 죄송하다더니 또 시작이네? 참다 못한 영순 씨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누르려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직 이사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영순 씨는 대신 빗자루를 치켜들고 천장을 향해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보자 하니까 지금 시각이 몇 시인데? 천장을 몇 번 치자 신기하게도 위층의 소음이 딱 멈췄습니다. 역시 일부러 낸 소리였나 싶은 생각에 영순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멈춘 뒤 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아파트 배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물소리와 함께 남자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온 것입니다. 잘못 들은 건가?
방금 끙끙 앓는 소리 안 들렸어? 영순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윗집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지 위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얌전히 있으라고 했잖아. 소리 내지 마. 들키면 다 끝이야. 단호하지만 물기 어린 목소리, 그리고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습니다. 영순 씨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한 층간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저 위층 802호에는 혼자 사는 여자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통제하에 억압받고 있는 누군가가 분명했습니다. 도대체 저 집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오후 영순 씨는 경로당에 가는 척하며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무뚝뚝해 보이는 경비원 박 씨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슬쩍 말을 붙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기 702호 이사 온 사람인데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우리 윗집 802호 말이에요. 거기 젊은 세대 혼자 사나요? 802호요? 예, 그 집 한수진 씨 혼자 살죠. 이사 온 지 1년 좀 넘었나? 얌전하고 인사성도 밝은데 좀 특이하긴 해요. 특이하다뇨? 뭐가요? 사람이 통 밖을 안 나와요. 배달 음식도 안 시키고 택배도 거의 없고. 근데 쓰레기는 매일 밤마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꼭 시커먼 봉지에 꽁꽁 싸매서. 영순 씨의 머릿속에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수진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등 뒤로 숨기던 검은 비닐봉지. 혼자 산다면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 밤마다 들리는 둔탁한 소리와 남자의 앓는 소리. 그리고 들키면 끝이라는 여자의 말. 영순 씨의 예리한 촉이 발동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저씨, 혹시 그 집에 남자 드나드는 거 본 적 없어요? 남자요? 에이, 없어요. CCTV 봐도 그 집엔 그 여자 말고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 경비 10년 차인데 내 눈은 못 속입니다. 경비원의 확신에 찬 대답. 하지만 영순 씨는 자신의 귀를 더 믿었습니다. 분명히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1년 넘게 그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감금당하고 있거나요? 영순 씨는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 창문을 조금 더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2시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학교에서 쓰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 오늘 밤엔 기필코 증거를 잡고 만다. 그날 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거실의 모든 불을 끄고 식탁 의자에 앉아 전자시계의 숫자가 바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손에는 낡았지만 성능이 좋은 녹음기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겪어온 그녀였습니다. 아무리 심증이 확실해도 결정적인 물증 없이는 그 어떤 진실도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지금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밤 12시 5분,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거칠고 불규칙한 진동이 천장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가구를 억지로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듯한 기분 나쁜 마찰음이 먼저 들렸고 뒤이어 무언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둔탁한 타격음이 이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영순 씨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조차 방해가 될까 싶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 위에서는 지금 사람이 뒹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소리였습니다. 소음은 약 20분간 지속되다 거짓말처럼 뚝 멈췄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녹음기를 끈 영순 씨는 조심스럽게 베란다 창문 틈으로 다가가 바깥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1층 현관의 센서 등이 환하게 켜지더니 윗집 여자 수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재빠르게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도둑고양이처럼 은밀하고 빨랐습니다. 그래, 매일 밤 저렇게 뭔가를 갖다 버린단 말이지. 영순 씨는 겉옷을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뒤 비상구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분리수거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수진이 방금 버리고 간 검은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꽉 묶인 매듭을 보니 안에 든 것을 절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남의 쓰레기를 뒤진다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확인 좀 해야겠다. 영순 씨는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봉투 옆면을 조심스럽게 갈랐습니다. 봉투가 찢어지자마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비릿하고 쿰쿰한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기이한 악취였습니다. 영순 씨는 핸드폰 플래시를 비춰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붉은 피가 낭자하게 묻은 거즈와 붕대 뭉치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체크무늬 셔츠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단추는 모두 뜯겨나갔고 옷감은 누군가 억지로 잡아당긴 듯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사이즈를 보니 105 사이즈 덩치가 꽤 있는 남자의 옷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 쓴 약병 몇 개가 굴러나왔습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집어들어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졸피뎀 그리고 강력 진통제?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환자를 돌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피 묻은 붕대의 양으로 보아 상처는 꽤 깊어 보였고 찢긴 옷은 격렬한 몸싸움을 짐작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면 유도제와 진통제가 다량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영순 씨의 머릿속에 무서운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를 감금해놓고 약을 먹여 재우는 거야. 깨어나서 반항하면 폭력을 쓰는 거고 그래서 밤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던 게 분명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지만 영순 씨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이 쓰레기만으로는 살인이나 감금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자가 다친 남편을 집에서 치료 중이다라고 둘러대면 그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한 물증 아니면 그 남자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 씨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경비실에 들러 인터폰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척하며 802호의 호출 기록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경비실 기록에 따르면 외부에서 802호로 연결된 호출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택배기사도 배달 음식도 친척도 방문하지 않는 완벽한 고립. 그 집은 수백 세대가 사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속에 존재하는 외딴 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영순 씨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후 2시, 영순 씨는 떡집에서 갓 나온 시루떡을 조금 샀습니다. 이삿떡을 돌린다는 핑계로 802호의 문을 직접 두드려 볼 심산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리자 복도에서부터 묘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802호 현관문 앞에는 택배 우유 투입 금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초인종 아래에는 아기가 자고 있으니 노크해주세요라는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기? 혼자 산다더니 무슨 아기? 영순 씨는 메모를 무시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영순 씨가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바닥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새소리가 섞인 남자의 쉰 목소리였습니다. 물 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성대가 다 말라버린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순 씨는 황급히 문의 귀를 바짝 댔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저 아랫집인데요. 그러자 안쪽에서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현관문 도어뷰 구멍이 어두워졌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듣던 상냥하던 톤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날이 서 있고 경계심으로 가득 찬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 저 702호 할머니예요. 떡 좀 나눠 먹으려고 왔는데 저희 떡 안 먹어요. 그리고 지금 아기가 자고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대화조차 거부한 채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영순 씨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세댁, 방금 안에서 남자 목소리 들리던데? 물 달라고 하는 소리. 순간 문 너머의 침묵이 무거워졌습니다. 영순 씨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수진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TV 소리예요. 잘못 들으신 겁니다. 가세요. TV 소리라니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리고 아기 키운다면서 밤마다 그렇게 쿵쿵거려서야 쓰겠어? 어젯밤에도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내가. 영순 씨가 일부러 언성을 높이자 벌컥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활짝 열린 게 아니라 안전고리가 걸린 채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틈만 생겼습니다. 그 틈 사이로 수진의 눈 하나가 번뜩였습니다. 며칠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붉게 충혈된 눈이었습니다. 할머니, 남의 집 일에 신경 끄세요. 저 경찰 부를까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틈새로 집안의 풍경을 훔쳐보느라 바빴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남자 구두가 한 켤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쪽으로 이어지는 복도 바닥에 붉은색 액체 자국이 길게 끌려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급하게 닦아내려 했지만 미처 다 지우지 못한 핏자국이 분명했습니다. 경찰? 그래, 불러. 내가 안 그래도 경찰 부르려고 했어. 밤마다 사람 패는 소리가 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저기 바닥에 저거 피 아니야? 영순 씨가 강하게 나가며 핏자국을 가리키자 수진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네? 오늘 밤까지만 참아주시면 내일 당장 조용해질 거예요. 약속해요. 내일이면 다 끝나요. 내일이면 다 끝난다니. 그 말은 곧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영순 씨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철컥 철컥 2중 3중으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 씨는 멍하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핏자국, 그리고 내일이면 끝난다는 수진의 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저 안에서 살인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영순 씨는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찰서로 가기 위해 1층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엘리베이터 벽면에 붙은 전단지 한 장이 영순 씨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박동호 38세 남, 지적장애 2급, 키 178cm. 사진 속 남자는
순박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인상착의 설명 중 체격이 건장함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쓰레기 봉투에서 본 105 사이즈의 찢어진 셔츠가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전단지 하단에 적힌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동호 찾으셨습니까? 아, 저기 실종된 분을 찾은 것 같은데요?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 아파트 802호에 비슷한 남자가 갇혀 있는 것 같아서요. 영순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영순 씨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802호요? 거긴 제 아내가 사는 집인데요. 영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자가 수진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분 집이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사시는 분 남편 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와 별거 중이라 그 집에 안 들어간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동우가 거기 있다고요? 동우는 제 친동생입니다. 제 동생이 왜 형수 집에 있습니까?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윗집 여자 수지는 남편과 별거 중이고 지금 집안에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시동생인 박동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수가 시동생을 감금하고 폭행한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영순 씨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소용돌이 속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아파트 단지 입구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전단지 속 연락처의 주인, 바로 수진의 남편 박민석 씨였습니다. 그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영순 씨가 기다리고 있는 벤치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전화 주신 분 맞습니까? 제가 박민석입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를 진정시키며 벤치에 앉혔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아까 802호 문틈으로 본 것과 쓰레기장에서 주운 것들을 다 말씀드릴게요. 영순 씨는 스마트폰으로 찍어둔 802호 현관 앞의 희미한 핏자국 사진과 쓰레기 봉투에서 나온 피 묻은 붕대 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민석 씨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충격적인 가족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수진이와는 1년 전부터 별거 중입니다. 성격 차이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제 동생 동호 문제 때문이었어요. 동생분이요? 아까 전단지에 있던 그분 말씀이시죠? 네, 동호는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동호 앞으로 꽤 큰 유산을 남기셨는데 제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아내에게 동생 관리를 맡겼었습니다. 민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 동호를 데리고 나가서 살겠다고요. 저는 반대했지만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더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동호와 함께요. 영순 씨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 남편과 별거하면서 굳이 시동생을 데리고 나온 이유, 그리고 그 시동생을 1년 넘게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숨겨둔 이유, 그것은 바로 돈 때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장애가 있는 시동생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그를 감금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동우를 돈 때문에 내 동생을 짐승처럼 가둬놓고 있었던 겁니까? 민석 씨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올라가시죠. 경찰 부르고 문 뜯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작정 들이닥치면 안 돼요. 아까 그 여자 눈빛을 봤어요.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여자예요.
만약 경찰이 오고 소란이 일어나는 동안 안에서 동생분을 해코지하거나 증거를 없애버리면 어쩔 겁니까? 게다가 지금 그 집 현관문 2중 3중으로 잠겨 있어요. 영순 씨의 말에 민석 씨가 입술을 깨물며 멈춰섰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 안에서 동호가 피를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려요? 방법이 있어요. 제가 702호잖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일단 802호 앞까지 가서 동태를 살피고 확실한 진입 방법을 찾아야 해요. 혹시 현관 비밀번호 기억나세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민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키패드에 손을 댔습니다. 결혼기념일, 아내의 생일, 동생의 생일. 기억나는 번호를 모두 눌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B-, B-, B- 하는 경고음 뿐이었습니다. 이미 비밀번호는 바뀐 지 오래였습니다. 젠장? 번호를 다 바꿨어. 민석 씨가 절망하며 문을 주먹으로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바닥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무거운 몸뚱이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남자의 비명에 가까운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동우야, 동우 맞지? 형이야, 박동우. 민석 씨가 이성을 잃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안쪽의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에서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수진이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민석이. 문 열어. 동호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좋게 말할 때 문 열어. 당신이 여기 왜 왔어? 여긴 내 집이야. 그리고 동호? 동호가 여기 왜 있어? 헛소리하지 말고 가.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 열라고.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쾅! 쾅! 철문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굳게 잠긴 특수 잠금 장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순 씨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건 민석 씨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순 씨는 민석 씨에게 눈짓으로 계속 시끄럽게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재빨리 비상구 계단을 통해 자신의 집인 702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달려가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현관 쪽 소란에 신경 쓰느라 수진이 베란다 창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 것입니다. 802호 거실 창문이 손가락 2마디 정도 열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침 밤하늘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에 묻히면 침입하는 소리를 감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72세의 영순 씨가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건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영순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쳤던 교사로서의 양심,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에고, 내 팔자에 스파이더맨 노릇을 다 하네. 영순 씨는 베란다 난간을 밟고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에 발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구조상 아랫집 실외기를 밟으면 윗집 난간을 잡을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영순 씨는 빗물에 젖은 802호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영순 씨는 이를 악물고 802호 베란다 안으로 몸을 굴려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802호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복도 쪽에서 희미한 붉은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에서는 여전히 민석 씨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수진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안 꺼져? 신고했어. 경찰 오고 있다고. 영순 씨는 숨을 죽이고 거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차가웠고 역겨운 양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선 영순 씨.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집안의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온통 비닐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작업실이나 도축장을 연상케 하는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닐 위에는 휠체어 바퀴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그 자국은 굳게 닫힌 안방문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살금살금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에서 수진이 남편을 상대하는 틈을 타야 했습니다. 안방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안에서 철그럭하는 쇠사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묶는 소리였습니다. 영순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경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방 안의 풍경은 영순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창문은 검은 시트지로 모두 막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았고 침대 기둥에는 굵은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 끝에는 앙상하게 마른 남자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의 소란이 뚝 끊기더니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영순 씨는 얼어붙은 채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진의 눈빛은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닌 듯 공허하고 섬뜩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달린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 약물이 방울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영순 씨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명 사람을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할머니,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오면 범죄인 거 모르세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정작 주거 침입은 할머니가 하고 계시네요. 영순 씨는 뒷걸음질 치며 침대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침대에 묶인 남자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새댁 이러지 마. 지금이라도 멈춰. 바깥에 남편 와 있어. 경찰도 곧 올 거야. 자수해. 영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득하려 했지만 수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이요? 아, 민석 씨?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동우가 어떤 괴물인지. 수진의 시선이 침대에 묶인 남자 동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경멸과 공포 그리고 기이한 소유욕이 뒤섞여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보고 돈 때문에 그런다고 하겠죠? 장애인 시동생 데려다가 돈 가로채는 나쁜 년이라고 욕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난 세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수지는 마치 자신만의 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영순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간병 생활과 고립, 그리고 어떤 비뚤어진 집착이 그녀를 미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바깥에 있던 민석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화기로 도어락을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강한 충격 끝에 기계가 박살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한수진! 동우야! 민석 씨의 다급한 외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수진이 잠시 현관 쪽을 돌아보는 사이 영순 씨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밀치고 침대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침대에 묶인 남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순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녀가 침대 가까이 다가간 순간 약에 취해 축 늘어져 있던 남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남자의 눈은 초점이 없었지만 야수와 같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굵은 쇠사슬이 팽팽해질 정도로 팔을 휘저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영순 씨는 그 엄청난 힘에 밀려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수진이 왜 그렇게 많은 진정제를 쓰고 쇠사슬로 묶어두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우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제불능 상태의 폭주기관차 같았습니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으로 뛰어들어온 민석 씨는 그 참상을 목격하고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비닐이 깔린 바닥, 각종 약병, 쇠사슬에 묶여 발작하는 동생, 그리고 주사기를 들고 서 있는 아내. 지옥도가 있다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형. 동우가 민석 씨를 알아보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발작을 일으키며 침대 헤드를 머리로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자해하는 끔찍한 광경에 민석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동우야, 안 돼. 그만해. 민석 씨가 동생을 끌어안고 말리려 했지만 동우의 힘은 성인 2명이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수진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주사기를 고쳐쥐고 동생을 제압하느라 등 뒤가 무방비하게 노출된 남편 민석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켜요. 진정제 맞춰야 해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수진의 말은 얼핏 동생을 진정시키려는 것처럼 들렸지만 주사기의 끝은 동생이 아닌 남편 민석 씨의 목덜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피해요. 그 주사 동생한테 놓으려는 게 아니에요. 영순 씨는 노구의 몸을 날려 수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평생 칠판에 판서를 하며 단련된 억척스러운 악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휘청거리며 주사기를 놓쳤고 주사기는 허공을 날아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처음으로 수진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영순 씨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고는 방구석에 놓여있던 장식용 화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성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깨진 현관문을 통해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동작 그만! 무기 내려놔! 경찰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테이저건의 붉은 레이저가 수진의 가슴을 겨냥했습니다. 화병을 들고 있던 수진은 멍하니 경찰들을 바라보더니 힘없이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침대 위의 동우는 경찰 3명이 달라붙어서야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란이 끝난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수진의 울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영순 씨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로써 매일 밤 12시의 악몽은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행되어 나가는 수진이 영순 씨를 돌아보며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영순 씨의 가슴에 묘한 찜찜함을 남겼습니다. 할머니, 내가 나쁜 년 같아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저 남자를 풀어준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수진은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범죄자의 것이라기보다는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예언자의 눈빛 같았습니다. 영순 씨는 멍하니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아파트 단지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영순 씨는 잠들지 못하고 경찰서 조사실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영순 씨의 옆에는 수진의 남편 민석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아니었으면 제 동생 평생 그 악마 같은 여자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민석 씨는 영순 씨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동으로 떨리는 듯 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찝찝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끌려가며 남겼던 마지막 눈빛,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석 씨의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변호사 전화인 것 같습니다. 민석 씨는 양해를 구하고 복도 끝 자판기가 있는 어두운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순 씨는 목이 말라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요량으로 무심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들려오는 민석 씨의 통화 내용은 방금 전까지 눈물을 글썽이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조하고 냉혹했습니다. 네, 처리됐습니다. 그 여자가 알아서 미친 짓을 해준 덕분에 일이 쉬워졌네요. 영순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동우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상태요? 엉망이죠. 약을 얼마나 먹였는지 간이 다 녹았을 겁니다. 네? 보험금이요? 하하, 걱정 마세요. 사망 시 수령인은 접니다. 이번 주 내로 정리해야죠. 영순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험금, 사망, 정리.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지금 동생의 구조를 기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그리고 그로 인해 얻게 될 막대한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영순 씨의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던 둔탁한 소리. 그것은 학대의 소리가 아니라 발작하는 동생을 온몸으로 막아내던 수진의 처절한 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숨어 지낸 것. 그것은 돈을 노리는 남편으로부터 시동생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수진이 영순 씨에게 주사기를 겨누며 했던 말, 진정제 맞춰야 해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정말로 살리기 위한 절규였습니다. 영순 씨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정의라고 믿고 휘두른 칼이 실은 피해자를 지키던 유일한 방패를 부숴버린 셈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형사계 사무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마침 담당 형사가 수진의 초기 진술서를 검토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저기 혹시 802호 세대기 뭐라고 진술했나요? 형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할머니, 이게 좀 복잡합니다. 피의자 한수진 씨는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남편이 시동생 앞으로 고액의 사망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고 1년 전부터 시동생을 사고로 위장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자기가 시동생을 데리고 도망쳐서 숨어 살았다는 겁니다. 시동생이 뇌손상 후유증으로 폭력 성향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병원에 가면 남편이 보호자 권한으로 찾아낼 테니까 집에서 자가치료를 했다는데 사실이라면 참 기구한 사연이죠. 형사는 믿기 힘들다는 투였지만 영순 씨에게는 그 모든 말이 진실로 들렸습니다. 그 시각 동우는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문제는 민석 씨였습니다. 그는 동우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민석 씨는 동우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복도 창문 너머로 민석 씨가 급하게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분명 동우가 있는 병원일 것입니다. 수진이 유치장에 갇혀있는 지금 동우를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자판기 구석에서 들었던 이번 주 내로 정리해야죠라는 민석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정리가 오늘 밤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영순 씨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경찰서를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제1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사람이 죽어요. 택시가 어둠을 뚫고 달리는 동안 영순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기. 2부에서 윗집 소음을 녹음했던 그 녹음기가 아직 외투주머니에 들어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석의 가면을 벗길 확실한 증거. 영순 씨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범인을 잡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영순 씨는 간호사 스테이션을 몰래 지나쳐 동우가 입원한 1인실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적막했고 소독약 냄새만이 차갑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동호의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숨소리를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각종 기계장치의 규칙적인 비프음만 들려왔습니다. 침대에는 동우가 산소호흡기를 쓴 채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민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동우의 링거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있지 않았지만 링거액 투입 속도를 조절하는 조절기를 완전히 개방하려는 듯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약물 중독으로 간이 손상된 동우에게 과도한 약물 투여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멈춰요! 영순 씨가 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습니다. 민석 씨는 놀란 기색도 없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쥐구멍에 든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아, 할머니,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정말 오지랖이 태평양이시네. 그는 더 이상 착한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다 말했어요? 내가 동우 죽이려고 한다고? 근데 어쩌죠?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다 제 편인데 저는 헌신적인 형이고 제 아내는 미친 여자거든요. 민석 씨는 영순 씨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병실 문은 닫혔고 칠순의 노인과 건장한 성인 남성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노인네가 밤길 조심하셔야지. 여기서 심장마비라도 오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민석 씨의 눈빛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영순 씨는 주머니 속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민석 씨가 한 걸음 한 걸음 영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영순 씨의 왜소한 몸을 완전히 덮어버릴 듯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교단에 서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호령했던 전직 교장의 기백이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 정말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나? 하늘이 무섭지 않아? 영순 씨의 호통에 민석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늘이요? 할머니,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저 등신 같은 동생놈 하나 사라진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어차피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놈 편하게 보내주는 게 잡이지. 민석 씨는 거침없이 자신의 본심을 쏟아냈습니다. 어차피 이 방에는 증인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 수진이가 왜 도망쳤는지 알아요? 내가 동우 죽이고 보험금 타면 그년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눈치는 빨라가지고 쥐새끼처럼 도망을 쳐? 그래서 이번엔 기필코 성공하겠다 이건가? 영순 씨가 다시 묻자 민석 씨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동우의 링거줄로 손을 뻗었습니다. 네, 방해꾼은 다 처리됐으니까요. 할머니도 조용히 가시죠. 심장마비로 처리해드릴 테니까. 그 순간 영순 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고 빨간색 녹음 표시 등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봐, 박 사장, 자네 목소리 여기 아주 생생하게 다 들어갔네. 민석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여유롭던 미소는 사라지고 당황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그거 이 내놔. 민석 씨가 욕설을 내뱉으며 영순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영순 씨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녹음기를 뺏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영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녹음기를 쥔 손만은 절대 펴지 않았습니다. 이거 놔! 이거 못 놔! 70대 노인과 건장한 남성의 몸싸움. 힘의 균형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민석 씨가 영순 씨의 목을 조르려는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그 손 놔. 경찰이다. 아까 경찰서에서 만났던 그 담당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정광석화처럼 달려들어 민석 씨를 덮쳤고 뒤따라 들어온 경찰관들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민석 씨, 당신을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바닥에 깔려있던 민석 씨는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나,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증거 있어? 그러자 형사는 영순 씨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증거? 여기 할머니 전화기가 112 상황실이랑 연결돼 있었거든? 네가 짓거린 소리 상황실 녹음 서버에 실시간으로 다 저장됐다. 영순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녹음기는 미끼였습니다. 사실 영순 씨는 병실에 들어오기 직전 112에 전화를 걸어 통화 상태를 유지한 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녹음기에 시선이 팔린 사이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하고 출동할 시간을 벌었던 영순 씨의 기지였습니다. 끌려나가는 민석 씨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영순 씨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침대 위의 동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무혐의로 풀려난 수진이 경찰서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초췌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영순 씨가 두부를 사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영순 씨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원망할 법도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내가 돋보기를 너무 들이대서 보지 말아야 할 것까지 보고 오해를 했어. 정말 미안해. 영순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달려와 영순 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평생 그 지옥 속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우리 동우 씨도 죽었을 거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윗집과 아랫집, 소음으로 시작된 악연이 생명의 은인이라는 필연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동우도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온 아파트. 밤 12시가 되었지만 이제 윗집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고요함이었지만 영순 씨는 어쩐지 그 적막이 조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 속은 10길 물속보다 깊다더니 내가 쓴 돋보기가 너무 낡았었나 보네. 영순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앞으로는 돋보기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거친 802호의 창문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